안녕하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농사 짓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그 슈타이너의 인지학 또 발도르프 교육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하다고 느꼈던 건 발도르프 교육이나 인지학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하고 있는 생명 역동농업과 그 뿌리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느낌은 그냥 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미순 선생님이 잠깐 질문하려는 것을 잠깐 답을 드리자면 관련이 있어서, 아까 여기 지우셔서 요 밑에 있던 뭐 축 관련된 솥불을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동농업을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가을에 그 솥불에 이 솥불에 솥똥을 담아서 만지고 싶죠. 솥불에 솥똥을 담아서 가을에 땅에 묻거든요. 네, 저는 많이 찍어서 알려주면 고맙습니다. 역동농업이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역동농업을 한 15년, 16년 이렇게 한다고 해왔는데 왜 땅에 가을에 묻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묻지 말고 모르면 외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왔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을에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봄에 캐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슴 방광의 토플은 역시 봄에 만들어요. 저희가 봄에 지금 4월달 다음 달 되면 모여서 만드는데, 요 사슴 방광, 제가 이거 어제 유지현 선생님 날 교재 없이 그냥 와도 되는데 했다가 밤중에 이거 만든다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서 꼭 칼라로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요게 사슴 방광에 토프를 넣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4월 달에 만들지만 아까 박규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4월에 만들지만 땅에 안 묻어요. 처마 밑에 달아서 가을까지 그냥 둬요, 바깥에. 근데 역시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슈타이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처마 밑에 요거는 땅에 묻었다 봄에 캐낸 모습인데, 달아놓으면 이렇게 작은 공처럼 이렇게 처마 밑에 달아뒀다가 가을에 솥불을 묻을 때 같이 묻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증폭제 종류에 따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에 묻었다 봄에 캐내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 토플 증폭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요 전에 501번 있는 수정가루 증폭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박규현 선생님 표현 빌리자면 양의 기운이 극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 하시려고 그러셨죠?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와 인지학과 역동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00년도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지금 박규현 선생님처럼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거든요. 귀농을 했는데 하다가 너무 몰라서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이 슈타이너의 이 책이죠.
처음에는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거는 다 판매가 됐는데 열심히 이 책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거 미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박균 선생님도 아까 음양오행은 미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저는 계속 특히 농민들 만나면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고집 세고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농법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이 책을 얼마나 열심히 봤으면 그래서 한 10번을 읽었는데 역시 모르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박규현 선생님이나 발드로프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오늘도 역시 제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농사 지은 지 한 19년째인데 계속 역시나 농민들을 만나면 저는 이 책 얘기를 안 해요.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 무당 점집에 가듯이 저를 쳐다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촛불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그런 가당찮은 얘기를 하냐고. 근데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뭐 별 기운이 지구에 내려와서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평생 동안 생각하고 살진 않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가 다행히 저도 그냥 늘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어떤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전에는 저는 이제 유기농을 하고 유기농을 한 지가 한 19년 됐는데 좋은 씨앗을 구해서 땅을 좋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내가 땀 흘리는 농부의 역할을 다하면 그 농작물로 인해서 돈도 벌고 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한 10년을 보내다가 이 책을 읽고 드물지만 역동농업 얘기하는 농민들을 만나고 또 간헐적으로 인지하시는 분도 뵙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별, 해, 달, 행성, 별 기운이 식물한테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역동농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땅과 농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부니까 이 농부의 시각을 하늘로 이렇게 지구 바깥으로 확대시켜주는 게 다른 농사와 유기농업과 다른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앗과 작물과 땅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크게 돈벌이가 되든 예쁜 식물을 키우든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다가 농사 10년 만에 드디어 지구 바깥의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슈타이너의 농사 방법에 의하면 지구 안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지구 바깥에서 주는 어떤 뭐 기운이나 에너지나 활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식물한테는 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것은 우주, 아까 별기운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 별기운, 그러니까 지구 바깥의 농작물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농사 방법과 다른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농사 짓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관행농이라 그러고 유기농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관행농은 비료 농약을 주는 농사라 그러고, 유기농은
뭐 화학 비료나 농약을 의지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연의 이렇게 순리에 맡겨지는 걸 유기농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유기농업과 생명 역동농업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여기 1924년도에 슈타이너가 말한 이 농사에 대한, 제가 말했던 우주를 쳐다봐 보아라라고 얘기했던 거 빼면은 유기농업과 다 같아요. 여기 슈타이너도 자기가 농사 짓는 농장 안에서 모든 물질이 순환하게 만들어라. 소뿔에 넣는 소똥을 예를 들면 내가 소똥이 없어서 저기 뭐 일본에 가서 소똥을 구해온다든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농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유기농업의 어떤 그 원리로 풀어보면 자기 농장, 자기 지역에서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슈타이너에서 그런 기운이나 활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솥불, 뭐 토풀 이런 역동농업에서 쓰는 가축의 기관이나 식물들이 그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주는 영양들이 주변에 다 포진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슈타이너는 1924년도에 서양에서 특히 유럽이 망가지는 농사를 유기농업으로 되살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그러면 유기농업과 생명 역동농업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땐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 별 기운을 원리를 알고 농사에 활용해라 라고 하고, 그 활용하는 방법이 좀 전에 소개했던 솥불 증폭제 같은 그 증폭제가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동농업을 만나면서 제 농사에 관한 인식이 이제 우주까지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설명은 하기 힘들었었고, 그러면 우주의 기운을, 그러니까 별 기운, 우주의 기운들이 땅과 식물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증폭제와 파종단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농업과 다른 점은 9가지 증폭제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파종단력이라 하는 카렌다를 보고 농사를 짓는 것, 이게 다른 거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이 원력 뭐 해가지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과 다른 건가요? 왜 정농에서 쓰고 있는? 정농에 이건 또 다른 인지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슈타이너 인지학의 바탕을 둔 그 농사 방법이고, 그 바이오다이나믹을 우리가 그냥 의역해서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하면서 그 증폭제를 종류별로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급하니까 농사가 시작되어서 우리 학교도 텃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달력 보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박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게, 일단 이 달력을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이제 매년 이 달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뒤에 여기 보시면 제가 박교수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드렸던 질문이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그 개군인데 제 뒤에 산이 요렇게 야트락한 게 있어요. 요렇게 추읍산이 이쪽에 있고 뒷산이 있고 여기로 길이 요렇게 있고
여기도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제 농장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요즘에 7시 20분 정도 되면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산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쪽으로 이제 북서쪽으로 튀어져 있으니까 농사 짓기에는 썩 좋지 않은 지역인데 겨울에 그래서 제가 딸기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일조량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여기 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있어서 이제 먹이를 주다가 해 뜨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아침에 한 7시 좀 넘으면 뜨기 시작해서 요렇게 이렇게 사실 공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슉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기 또 산이 있으니까 4시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느라고 4시쯤 오면 여기 오면 해가 아직도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인데 1시간은 일찍 해가 지는 거죠. 여기 내 밭에 내가 딸기 입장에서 보면 해가 많이 필요한데 1시간 일찍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해가 많이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뒤에 산이 있으니까 7시 반, 20분 이렇게 뜨니까 또 보통 평지보다는 늦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날이 갑자기 따뜻해졌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해가 여기서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뜨면 해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집 딸기에 비추는 해의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는 보면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 무슨 별자리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선에서 아까 말했던 한겨울에 해가 뜨는 지점하고 한여름에 뜨는 지점이 아마 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이렇게 보면서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달은 어디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물고기 양자리 쭉쭉 있잖아요. 이 별자리들이 태양이 움직이는 그 길 속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교수 선생님한테 드린 질문이 먼저 이 12별자리에 각각의 성질이 있는데 4가지의 성질이 있거든요. 물의 성질, 빛의 성질, 열의 성질, 흙의 성질이 있는데 이 지구 바깥에 있는 별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성질이 바쁘다. 오늘 날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이 3월 9일인데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표시인데 이제 뭐 국제적인 통용 표시니까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 물고기 자리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자리가 물의 성질이니까 이 4가지 성질이 지구에 있는 식물들한테는 뭐 잎의 식물도 있는 거죠. 상추 같은 거, 뭐 감자공원 같은 뿌리의 성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마토, 고추 같은 열매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꽃의 성질인데, 물의 성질은 잎의 작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침에 해 뜨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점점 또 겨울이 오면 또 점점 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앱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금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지나면 태양이 양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별자리 물, 양, 황소 자리로 쭉쭉 가는데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별자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지구의 식물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면 이 12별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름을 모르는 별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질문이 왜 12별짜리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 이름 없는 별들이 은하수 같은 거는 막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 안 미치느냐. 그게 궁금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아까 선생님 얘기 중에 나왔는데 그 지구에 미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 그 어떤 기운이 지구에 미치는 시간을 별자리 위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 이 별자리가 그 기운을 이제 예를 들면 물고기 자리가 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잎채소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물의 요소가 지구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알려준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을 보면 이게 이제 슈타이너 박사가 24년도에 강의한 걸 적어 놓은 거고 그걸 그대로 그냥 날것으로 해놔서 또 번역까지 해놔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람의 인부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가급적 사용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요 부분이 제가 다른 우리나라 농민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막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명 역동농을 하고 있으니까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업은 똥오줌, 사람 똥오줌을 거름을 퇴비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근데 썼는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기농업에서도 이렇게 물질 순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식물의 영양소가 되고 다 식물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똥을 어떻게 하냐, 바다에 버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쓰라고 하지 않는지를 답을 도대체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질랜드, 호주에 연수를 가는데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서 연수 코스 중에 생명 역동농업 농장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요 질문만 해가 답을 좀 적어 오너라 이랬더니 역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국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박교수 선생님이 이제 어제 술자리에서 그런 답을 줬는데, 하여튼 요런 대표적인 문제는 뭐가 걸리냐면 생명 역동농업이 아까 말했듯이 숫사슴 방광을 이용해서 토프를 그 속에 넣으라 그러는데 숫사슴 방광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솥불을 해서 넣으라는데 아까 이거는 그 도축장에 가면 폐기물로 처분되거든요. 그래서 달라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송아지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죠. 송아지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똥을 넣죠. 근데 똥은 풀 먹인 소의 똥을 넣으라 그래요. 풀 먹인. 풀 먹인 소의 똥을 양평에서 찾아라 그러면 못 찾을걸요?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죄다 그 곡물 사료를 먹여서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풀을 먹였다가는 농가는 폐농을 해야 돼요. 아무도 그 소고기를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풀 먹인 똥을 찾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 송아지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의 뿔을, 또 수소의 뿔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자기 농장에 소를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유기농업에서도 원리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 농장에서 외부로부터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다. 너 농장에 뭔가
부조화 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정상화하는 방법은 물질을 자기 농장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자는 거죠. 얘기가 막 샌다. 어쨌든 시간 없고. 예? 소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얘기는 그렇다는 거고 키울 계획입니다. 역동농업 하는 농가들끼리는 서로를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농장이라고, 슈타이너는 농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럽의 농장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6페이지 일단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이 2016년도에 일본의 농부가 만든 천체 운행도예요. 보면 아까 여기 이제 여기 물고기 자리라고 했던 표시 이런 게 쭉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게 12별짜리고 그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길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공전 이제 황도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백도라는 길이 그 달이 한 바퀴 도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이 뭐 순행과 역행이다 이런 것들은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들이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왜 이제 수성이나 이런 거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공전이 빠르기 때문에, 또 토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전이 15년 정도 이렇게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 거는 가담한 것처럼 그림이 있고, 짧은 거는 몇 바퀴를 돌고 가다 보면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있는데, 요런 별자리를 포함한 행성의 위치를 각각에 따져가지고 만든 게 이 타종 달력이에요. 매년 이제 저희들이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있고, 제가 본 거는 16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일본 사람이 그린 것과 일본 사람이 만든 달력, 타종 달력, 그리고 요거는 독일에서 만든 달력인데,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그 로열티를 지급하고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그걸 위에 그림을 보면 그 달력의 세부 사진인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3월 9일인데 굿자가 있고 보면 요렇게 돼 있고, 0에서 24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굿자고, 그 다음에 뭐 8, 7 있는데 7, 6 보면 요런 자리가 있고, 요게 물병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10일 있는데 10 되면 요게 요렇게 돼요. 이게 양자리인데 양자리에 여기 이제 숫자가 있고,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하여튼 보는 의미는 요거는 한 달 동안 달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가는 길인데, 달이 물병 자리에서 물병 자리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9일날 되면 여기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자리로 갔다가 내일 10일 되면 요 양자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3월달 달력, 타종 달력을 보면 여기 있구나. 양자리 위에 1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는 내일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면 달이 양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달은 지구에 있는 식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번식 특히. 그래서 이거를 타종 달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달의 위치에 따라서 0시에서 24시까지는 잎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은 잎을 가진 채소한테
좋은 기운이 나오는 시간대이니까 이때 이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상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뭐 이런 아욱을 심고 이런 잎을 먹는 채소들을 작업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양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나요? 잎 0에서 15시까지는 잎이었다가 16시에서 24시까지는 열매인 거죠. 열매라는 거는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이런 열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시간에 따라서 농사 작업을 하는 거죠. 생명역동농업에 의하면. 그래서 미리 달력을 보아 있다가 3월 달에는 딱히 이제 밭에다 심을 수 있는 게 없죠. 얼어 있으니까 4월 달 되면 시작하는데 보통 양평에서는 4월 15일 전에 감자를 심어요. 감자는 뿌리 작물이니까 4월 달 달력을 보고 있다가 뿌리의 날이 4월 15일경에 있으면 좋은 거죠. 거기에 맞춰서 꼭 감자를 심고, 또 감자를 심었으면 그 뿌리의 날 그 감자에 관련된 농작을 하는 거죠. 뭐 김매기를 한다든가 또 뭐 추가로 퇴비를 넣는다든가 하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종 달력이라기보다는 농사 생명역동농업 카렌다라고 그러는데, 생명역동농업은 이런 식으로 달력을 활용해서 하고, 우리는 이제 달력을 이렇게 만들고 쓰지만 실제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럽 같은 데서는 원본을 보면 아까 박 교수님 잠깐 소개했던, 아마 이달에는 따뜻한 별자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기온이 온화할 거다. 3월이 그래요. 3월이 보면 토성과 명왕성이 어떤 뭐 삼각기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토성과 명왕성은 열의 기운을 지구에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상당히 따뜻한 기운이 지구에 들어와요. 반대로 지나간 2월 달에는 잎의 기운, 물의 기운, 약간 그 습한 물의 기운을 품은 별 행성들이 지구에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면 습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차거나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 3월 달이 많이 예년보다 따뜻하죠. 기온이 상당히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높고 그런 건데, 물론 이게 전적으로 다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지구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영향을 주는 뭐 명왕성 같은 걸 살피면서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도 관측하고, 기운이 아주 나쁜 날은 휴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때는 심지어 사람의 기능도 좀 떨어지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날 확률이 낮고, 위험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라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달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가공은 주로 열매의 날, 꽃의 날 하게 하거든요. 우리 같은 김치 담그고 된장 담글 때가 휴경이나 적합하지 않는 날에 담그면 그게 맛이 시히 변하거나 제맛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곳곳에 이 카렌다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뭐 너무 복잡해서, 단지 생명역동농업은 파종 달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냥 이름만 생명역동농업을 합니다라고 하고 이 달력을 저기도 걸어놓고 저렇게 이제 2019년 해놓고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는 활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달력을 보고 한 달 농사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제 꽃을 심으면 꽃의 날 씨를 파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역동농업의 파종 달력 활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운이, 제가 가졌던 질문이, 기운이 내려오면 그러면 뭐 내가 비료를 쓰나 농약을 쓰나 기운이 내려오는데 그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걸 뭐 농부가 무슨 상관이야. 역동농업을 안 해도 그 기운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 방법에서
그 기운들이 원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뭐 프리퍼레이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예비제, 조합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뻥튀기를 해서 증폭제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그 증폭제라고 번역한 건 요 솥불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3,000평에서 5,000평이거든요. 그 하나를 예,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더 느껴지니까. 그래서 증폭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섣불하게 해가지고 10년 써도 돼요, 학교에?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증폭제가 9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증폭제는 여러 가지로 나라마다 현지화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는 인도 같은 데서 소를 못 잡잖아요. 소를 뭐 숭배하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보면 솥불 좀 팔라고 그랬는데, 그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가 자연사하면 그 뿔을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송아지 한두 마리를 놓은 암소의 뿔이라고 그러는데, 쳐다보고 죽기만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현지화 시키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사슴 방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토착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생명육동 농업에서 쓰는 동물의 기관과 풀들의 조합을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토풀, 카밀레 이런 것들을 보면 토종 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9가지 증폭제를 쓰는 게 카렌다와 9가지 증폭제를 쓰는 건데, 중요도로 따지면 9가지 증폭제를 써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9가지 증폭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솥불 증폭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게 이제 저희 역동농가 하는 사람들이 증폭제만 관련해서 좀 자료를 모아줬으면 하고, 옛날에 정농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만들어서 카톡으로 유전 선생님들 보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맞춤법 뭐 오자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봐가지고 급히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이 증폭제에 보면은 동물의 기관과 여기에 관련된 식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풀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추가로 박교 선생님이 이제 아까 네모그려서 설명하듯이 왜 그런 건가라는 의문들을 풀어가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저희 학교, 우리 학교에 텃밭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은 식물들이 생명역동농업에서 사용하는 식물들이 있고, 동물의 기관들이 있고, 달력이 있고 이런 건데, 달력은 우리 힘으로 못 만드니까 이제 공동으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동물의 기관은 우리가 못 만드니까 축산을 하는 유기, 풀을 먹이는 소를 기른 분들이 전국에 몇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소똥을 이제 한 바켓씩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소똥을 이제 지금은 캐는 시절이지만 9월이나 가을에 10월쯤 되면 여기에다가, 요거는 한 5번 정도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써서 묻어야 돼요. 여기에다 묻어요. 우리 텃밭에다가. 그래서 이 식물들이나 기관들이 묻힌 이 땅들이 스스로 비옥해지거든요. 스스로 하늘과 이렇게 관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가서 이걸 우리나라는 사올 데도 없지만 유럽에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농장 안에, 우리 농장 안에 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관에 넣을 식물들, 토풀, 카밀레, 쐐기풀, 뭐 새뜨기 등등등 이런 풀들이 각각의 풀들이 자라는 그 땅은 각각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풀들의 모양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하여튼 성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이 식물을 심어서. 그래서 그 식물들을 심으면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더불어서 몇 가지 식물들은 훨씬 더 쉽게 자라는 대체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지오줌 풀이나 쐐기풀 이런 것들은 토종도 있긴 하지만 어떤 풀들은 외국에서 독일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 잘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민들레 같은 경우는 뭐 재래종도 있고 서양종도 있는데 그런 식물들을 길러서 여기서 채취해서 기관들을 이용해서 달력을 보고 농사를 짓고 요게 1년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농장을 생명 역동 농업이라 그러고 이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기농업이랑 비슷해요. 이 토대 위에 이게 쓴다는 거고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소용없어요. 나는 요소비료, 화학비료 사다가 막 뿌리면서 이걸 하면 역동농업에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이 원리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 물질 순환, 자연의 연쇄적인 고리를 끊거나 타격을 가하지 않는 농사 방법, 뭐 인간 위주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뭐 심지어는 사람 간에 도시와 농촌 간에도 이런 그 생명순환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유기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생명역동농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개념 정리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소뿔, 나중에 토풀, 방광에 넣는 거, 뭐 암소의 소장, 소의 두개골, 떡갈나무 나오는데 이걸 저희 농민들도 이렇게 자꾸 물으면 비료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틀린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라 그러면 요소, 인산, 질소 같은 그 화학 비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퇴비도 비료긴 한데 근데 유기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이게 이제 말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농사 지으면서 유기농업 인증을 받았지만 이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이 반대말이 뭐 무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떤 이 일본 분이 하는 얘기가 유기라는 말이 원래 한자 그대로 하면 그 기자가 무슨 틀, 체계, 얼개, 설계, 법칙 이런 우주에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우주에 지구에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원래 있었던 법칙 틀을 기라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 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법칙이. 그래서 이런 본래 자연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순리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그 순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순환인데 그게 유기농법이라는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모든 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주와 지구의 식물도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깨지 않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사람과 사회 속에서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내가 유기농사를 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에서는 개판으로 인간관계를 한다. 이러면 유기농업의 철학이나 원리에는 비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농업을 통해서 모든 게 관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가급적 그 관계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랬을 때 농사에서 그 생산되는 농작물이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에너지와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했을 때 우리 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명역동농업 농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농산물을 당연히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급식 재료로도 되고 근데 아이들은 뭐 농사에 대해서 아직 다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의 공간이 되도록 역동농업 학교 텃밭이 돼야 되는 거고, 어른들한테는 생명 역동농업을 해보시면 알지만 실천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9가지라고 얘기했고 달력을 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선에서 9가지 중에 5가지는 가능하다면 그거부터 실천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실천되는 농장이면 선생님, 학부모, 텃밭에 관련된 사람들이 역동농업을 통해서 그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농사 철학에 접근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성공해야만, 제가 알기로는 양평자유학교를 가장 다른 발도르프 학교에서 부러워하는 게 농장이 있네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 농장이라고 내세울 건 없지만 농장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실천 과제로 두고 가고 있네. 여기서 농장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농장이 있는 학교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 SNS를 포함한 공간에서 몰래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사를 들으니까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에 더 제가 늘 하면서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걸 좀 왜 동양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였어요. 왜 독일에서 사람들이 탁 거부 반응이 오는 게 왜 독일 농법을 가지고 와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간에는 이걸 그럼 우리나라에는 보자. 옛날에 이런 게 없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박교수 선생님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에 맞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토착화시키고 현지화시키고 우리식대로 만들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농민들이나 사람들을 믿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19년을 떠들어도 안 믿으니까. 다만 실제로 벌어지고 이게 막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이걸로 3,000평을 커버한다고 그러는데, 솥불을 통한 9가지를 쓰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농장 안에 이 학교에 어떤 기운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는 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먹어야 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증명해주는 이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농사 부분을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 실제로 농사를 짓는 저를 포함한 텃밭 농사꾼들이 합심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명 역동 농업이 실현되는 학교 텃밭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고, 그러자면 올해 내년 1월까지 이 교육을 통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책과 달력과 이런 중복제를 통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박변 선생님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래서 믿음이 가고 하여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수정가루 중복제예요. 돌 있죠, 수정. 석영, 장석. 그걸 밀가루처럼 빻아서 만든 건데, 요거는 우리 귀판에는 그 정도를 이 솥불에 담그는 물처럼 좀 좌로 우로 휘저어 1시간 동안 뿌리는 건데, 역시 3,000평 가까이. 근데 한 번 쓰는데 귀 파내는 걸로 한두 번 쓰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죽기 전에 다 못 쓸 것 같아요. 요건 지오준 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중폭제에 지오준 풀을 가지고 발효시킨 건데, 요것 역시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평생 써도 남는. 근데 요런 어디서 만들어야죠. 만드셨어요? 예. 한국에서? 다 만들어야 돼. 한국에서 수령을 예. 받아서 만드셨어요? 이거 여기 똥을 채워요? 여기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요거 하나만 요렇게 세워서 이렇게. 땅에 넣을 때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면 이제 요걸 실제로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렁이가 다 파먹는 일들이 있어요. 또 빗물이 들어가서 똥을 넣으면 봄에 캤을 때
가을에 넣었던 똥과는 다른 약간 향도 나고 만져도 똥과는 다른 성질로 이렇게 보기에도 변해 있는데 자칫하게 이렇게 땅에 묻으면 빗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수도 있고. 에너지도 또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솟은 거하고 또 바닥. 그거는 상관이에요. 그렇게 에너지가 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온전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빗물에 또 다른 지렁이 놈도 여기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공부를 하면서 다정하고 실제로 올 봄 같으면 저는 지금 그 4월 달인데 올 가을에는 여기서 몇 가지는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농장에서 하던 거 여기 와서 하면 되니까 같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고. 실제로 일조량이 부족하신데 그게 극복이 되시나요?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수정가루 중폭제 같으면 요 오늘 제가 그냥 액기스만 여기 넣었는데 요 수정가루 중폭제를 보면 일조량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충되는가. 요거 이제 지오준 풀은 요 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게 열이 많거든요. 이 지오준 풀은 내가 풀을 뽑아서 보이면 그거 봤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도시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가지고 있는 열 때문에 이 지오준 풀을 이거는 20분 동안 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젓는다는 것도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저으면 되겠지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1시간 동안 이걸 젓거나 이걸 저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온몸에 땀이 절로 흐를 정도로. 왜냐하면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한참 있다 젓는 게 아니라 그 소용돌이를 깨면서 반대 방향으로 저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고 대신 이런 지오준 풀을 왜 뿌리냐라고 했을 때 일조량의 문제도 있고 양평은 춥잖아요. 그래서 냉해를 입는 피해들이 많아요. 벼 작물은 뭐 더운데 무슨 냉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벼는 여기 논할 때 한번 보면 알겠지만 7월 8월에 손에 논에 손을 댔을 때 손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물이 뜨거워야 돼요. 벼가 원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1, 2도만 낮아지면 30도가 아니라 29도, 28도만 되면 냉해를 입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활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풀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죠. 기운을 빨아당기는 힘이라든가 뭐 기관하고 이렇게 작동한다든가 그래서 냉해를 입는 위험이 많은 그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건 아까 박 교수님 얘기했죠. 그런 기후에. 물론 날씨는 보면 이 달력을 통해서 매달 달력을 보면 이번 달 날씨는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다 인간들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작용해서 기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슈타이너는 그런 거에 의해서 9가지 증폭제를 농사의 생활 속에 활용하다 이렇게. 오후에는 제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4월 달부터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3월은 집에서 따뜻한 온상에서 모종을 기르는 거 제가 이제 기르고 있고 그 전에 4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밭을 좀 만드는데 이제 공동의 밭이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어서 틀밭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미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틀과 뭐 이런 것들을 오후에 같이 작업을 하고 오후 되면 이따 텃밭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몇 분 오실 거예요. 하는 데까지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계속 될 거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심을 여기서 드시고 오후에 남아서 하실 분들은 남아서 같이 하시고요. 그냥 남아서 안 하실 분들도 점심을 드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요. 네, 점심 드시고 가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는 홀수달에 모여요. 5월달. 네, 모이는데 그 사이에 또 막 오늘 공부한 거 자료 막 이런 것도 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카톡방은 안 들을까요? 따로?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자료 올려도 돼요? 선생님? 파일 그거.
네, 네. 예, 그런 것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볼게요. 네. 예, 그리고 4월에 또 뭐 중간중간 다른 농사, 왜 5월까지 농사가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가족끼리 오셔서 그냥 노르세요. 이렇게. 예, 도시락 싸갖고 와서 그러셔도 돼요. 외부에서도. 그리고 혹시 예. 제가 달력을 50부 가지고 있다가 남는 게 이게 한 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로열티 주고 독일 그 슈타이너 인지학 하는 데서 하는 거라서 필요하신 분은 10,000원씩. 제가 살게요. 아이고. 예, 그럼. 아, 이걸로 가져가지고. 이거 제가 아니 그럼 일본은 지금 로얄티 안 주고 자체 제작을 해요 달력을. 일본 때 신기하게. 자체 제작비가 이게 더 그 드는 일본에서 거예요. 네, 삐리오두니 선생님. 이게 청산열차 분야도 만든 토퍼하고 똑같이. 선생님 달력 만드실 그래요? 수 있대요. 아, 선생님이. 그럼 우리나라에 만들면 없어요. 우리나라 거 만들면 되잖아. 청산열차 분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책이 없으신 분은 저도 이제 2권 남았는데 교재니까 없으신 분 다 계시고 아까 여기서 여기 사실래요? 예. 요거는 선생님한- 15,000원입니다. 예, 선생님한테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고 요거를 아까 그 천상도를 그린 분 있잖아요. 그분이 2년 전에 와서 농민들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요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분이요? 네. 이거는 녹취를 한 거예요. 좀살수 있어요. 가는 네. 녹취? 그래서 요 책을 보면서 여기 보면 제가 한 질문도 들어있는데 제가 이 강의 얼마예요? 사람의 똥을 왜 농사에 쓰면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선생님도 질문을 못한데 그게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동양은 똥이 써왔는데 왜 못 쓰게 하지라는데 약간 버벅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가지고 한 강연을 3박 4일 동안 한 걸 녹음했다가 다 풀었어요. 이는 불법 복사물이어서 그냥 몰래 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 재본한 값에 10,000원인데 2권 남아서 다 나가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달력하고 이거하고 그 아까 선생님은 뭐였죠? 10,000원이?